주제는 AI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통해서 교육의 어떤 시사점을 찾아보는 그런 주제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연사분들의 내용과 저랑 약간 또 안 맞으면 어떡할까 좀 걱정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잘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도전적인 제가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제 AGI,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특이점, 싱귤레리티 또는 뭐 초지능이라는 어떤 슈퍼 인텔리전스가 이미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1988년부터 인공지능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35년 전인데 지난 35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AI의 어떤 이벤트는 작년 11월 30일에 챗GPT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챗GPT가 나오고 오늘 또 코슬링 교수님 얘기하신 GPT-4가 나오면서 올해 3월 14일 날 이제 AGI가의 시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GPT-4 가지고 5만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AGI죠. 꼭 AGI의 정의에 보면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AI여야 한다라는 뭐 주장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짜 5만 가지, 수만 가지 일을 하면 그게 AGI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이점이 무엇이냐? 특이점은 뭐 인류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지성을 압도하는 AI가 나타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닉 보스트롬류에서 얘기하는 그런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어떤 이제 그러한 AI가 심지어는 의식을 가져서 어떤 인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일단은 지금 GPT-4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느끼십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 학부생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스탠포드 대학 학부생이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도 하지만 또 나보다 아는 것도 잘하고 저보다 아마 영어를 굉장히 잘할 겁니다. 아마 코슬리 교수님이 스탠포드 대학 교수 하셨기 때문에 이따가 또 대답을 해주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너무 기뻐요. 한 달에 20불 정도만 내면 스탠포드 대학 학부생 수준의 인턴을 24시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로 더 이상 이제 긴 거리는 걸어가지 않죠. 단지 우리 인간의 선택은 버스를 탈 것이냐, 택시를 탈 것이냐, 뭐 초고속 전철을 탈 것인가, 비행기를 탈 것인가, 어떤 기계를 탈 것인가만 결정하고 아주 최소한으로 이제 걷습니다. 그래서 결국 AGI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혼자 일할 필요 없고 혼자 생각할 필요 없고 이런 AI 인턴과 같이 일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AI가 갑자기 발전해서 뭐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 제프리 힌턴도 자기가 죽기 전에 이런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제프리 힌튼보다 훨씬 더 젊은데 저도 죽기 전에 이런 걸 볼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럴수록 어떤 AI에 대한 의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되고 좀 더 AI가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AI는 무엇인가? 인공지능인데 인은 사람이죠. 공은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지능이다. 사람 같은 지능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지능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갑자기 이제 GPT-4에서 그림 그리는 기능이 열려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해서 AI란 휴먼 라이크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휴먼 메이드 인텔리전스라는 걸 강조하는 그림을 그려줘 했더니 4개를 그려줬는데 그중에 2개를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슬라이드에 제 달리 3가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인텔리전스는 무엇인가? 저는 제임스 알버스의 인텔리전스 정의를 많이 좋아합니다. 제임스 알버스는 한 1993년쯤에 쓴 논문에서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successful behavior를 산출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분의 고민은 내추럴 시스템과 아티피셜 시스템의 공이 사용될 인텔리전스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고민한 끝에 결국 successful behavior를 산출하는 것이 인텔리전스 아니냐, 어떤 thinking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럼 결국 success는 뭡니까?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미션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AI라는 것은
또 휴먼이 그 AI한테 어떤 고를 주는 거죠. 요즘 각광받고 있는 랭귀지 모델, 챗GPT 같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휴먼이 디자인했는데 다음 단어 또는 다음 토큰을 예측하도록 디자인된 것입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거기에는 어떠한 사실 언더스탠딩도 없고 띵킹도 없고 컨시어스니스도 없는 거죠. 하지만 아까 에릭 호르비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갑자기 커지면 마치 이해하는 듯한 마치 생각하는 듯한 그런 현상, 이머전트 프로퍼티를 이제 보인다는 것이 이제 신기한 건데, 이머전트 프로퍼티가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는 아직까지 과학적 증거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고를 아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성공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데,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오브젝트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 어떤 적절한 합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GPT-4한테 그걸 그려보라 했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컴퓨테이션이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컴퓨터도 인간도 완벽하게 합리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학자들을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허버트 사이먼은 제가 카네기 멜론 대학에 포닥을 한 게 1996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카네기 멜론대 도서관에 매일 아침 나오셔서 책을 읽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97년에 카네기 멜론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98년인가에 돌아가셔서 너무 슬펐던 기억이 있는데요. 허버트 사이먼은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고 또 컴퓨터 사이언스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튜링 어워드까지 받았죠. 이분이 그런 상을 받게 된 것은 그 기존의 경제학이 가정했던 인간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을 이제 버리고, 결국 인간의 어떤 합리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두뇌의 어떤 한계라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의 한계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최적의 어떠한 결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satisfactory 또는 satisfying 한 정도의 의사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의 결혼한 파트너가 세상에서 최고의 파트너였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냥 적절히 여러분들이 결혼할 만한 시기에 적절히 결혼할 만한 파트너를 만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티븐 쿡이나 리차드 카프 같은 분들도 1970년대 초반에 튜링 어워드를 받았는데요. 그때 연구로 그것이 이제 NP 하드, NP 컴플리트니스, 일종의 불가능성에 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는 컴퓨터의 파워가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적절한 시간 내에 절대 옵티멀 솔루션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우울한 어떤 결론입니다. 딥러닝도 마찬가지죠. 딥러닝도 결국은 non-linear optimization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어떠한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개런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그 공산주의가 창궐하던 1940년대에 이미 이코노믹 캘큘레이션을 엘리트들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어떤 공로로 또 노벨상을 받았죠. 아까 제가 말씀을 안 했는데 이제 스티븐 쿡과 리차드 카프도 이제 튜링 어워드, 컴퓨터 사이언스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하이에크 역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결국 이분의 공로라는 것은 어떤 엘리트들이 모여서 센트럴라이즈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회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교환하고 협상하고 흥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어떤 아직도 그런 환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초지능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떠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능이 존재할 거라는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의 많은 학자들이 이미 밝힌 이런 이론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 출발부터 잘못됐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걔들도 마찬가지죠. 불완전성의 정리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어떠한 공리체계도 결국은 참인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어떤 명제가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스스로 모순이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학에서도 또 경제학에서도 이러한 불가능성에 대한 이론들이 계속 개발되어 왔습니다. 물리학도 마찬가지죠.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도
결국 어떠한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모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분도 결국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또 케네스 에로 교수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또 이거 역시 이제 우울한 이론이죠. 임파서빌리티 시오리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의사결정 룰을 한 4-5개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다 만족시키는 의사결정 룰은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증명을 해서 결국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다소 우울한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발견된 많은 것들은 결국 인간들을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고, 또 인간이 만들고 있는 AI조차도 그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걸 미리 알게 만드는 거죠. 결국 AI라는 건 어떤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라는 거는 이제 에러가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떠한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려고 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에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코슬링 교수님도 이제 크리티컬 띵킹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아까 질문도 AI한테 어떠한 과도하게 의존하는 학생들이 생기면 어떻겠느냐. 저도 AI를 써보면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AI가 내뱉은 글자를 한 글자 한 글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 인간도 실수를 하고 기계도 실수를 하고 또 AI도 영원히 실수를 할 것이다.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교육이든 현실 문제 해결이든 AI가 실수를 한다라는 그 팩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서 불완전한 A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렌디피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멀티플 AI 모델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코슬링 교수님도 말씀하신 휴먼 AI 룩. 코슬링 교수님의 장표에서 미리 따왔습니다. 그다음에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프로젝션함으로써 어떤 점진적인 개선을 꾀할 수밖에 없다. 저는 오늘 이제 이것을 일종의 AI 기반의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런 것들을 디지털 미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세렌디피티인데요. 에듀케이션은 저는 AI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로 리스크, 위험도가 낮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AI가 에러를 내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풀 셀프 드라이빙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는데, 이런 교육 분야는 사실은 저는 상대적으로 그 리스크가 작다. AI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이런 곳에서는 결국 AI에 의한 어떤 미스테이크가 어떤 세렌디피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세렌디피티라는 럭키한 디스커버리가 될 텐데, 저는 이것이 어떤 신성과 인간성 또는 우연과 어떤 필연 또는 어떤 행운과 노력, 그다음에 마술과 공학 사이에 있는 그런 중간에 있는 것이 어떤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루이 파스트르 박사가 결국은 준비된 자에게 어떤 행운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AI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세렌디피티를 현실 생활에서 발생시키는 것이겠죠. 오늘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좋은 일들이 이 자리에서 좋은 분들 만나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저한테 세렌디피티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한 영수증 데이터를 자연어로 표현한 다음에 그걸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다음에 무엇을 살 것인지 이런 걸 예측하는 AI 엔진을 개발했는데, 여기 이제 외국 분들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치킨이랑 그다음에 닭발이라는 걸 한국에서 좀 먹습니다. 그다음에 돼지 족발도 한국에서 먹어요. 그다음에 더블 불고기 피자를 먹은 이런 분한테 다음에 뭘 먹을까 생각하고 추천을 하라고 그랬는데, 로제 치킨 세트라는 거를 추천하라고 저희 AI 시스템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 AI 시스템 내에서는 로제 치킨 세트를 파는 상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AI가 실수를 한 거죠. 세상에 없는 제품을 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BBQ라는 한국의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거기서 이 로제 치킨 세트를 출시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I는 어떻게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실수였는데 이것은 사실 신상품 기획, 프로덕트 브레인스토밍에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면 제육 토스트라는 게 있어요. 드셔보셨습니까?
그다음에 낙지 크림 스파게티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외국인 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음식 이름이겠지만 이것도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블로그라고 한국의 포탈 유명한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 보면 블로거 중에 낙지 크림 스파게티에 대한 레시피를 올린 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육 토스트에 대한 레시피를 올린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AI가 실수를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크리에이티비티, 세렌디피티, 오늘 또 에릭 호로브츠 교수님,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R&D에서의 AI 활용 이런 데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AI도 불완전하고 인간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AI 모델 하나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멀티플 모델을 가져야 된다. 스콧 페이지 교수가 쓰신 더 모델 띵커라는 책을 제가 참 재밌게 읽고 강의를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 매니 모델 어프로치라고 하죠. 하나의 모델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델을 비교하고 그걸 앙상블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연구했던 많은 파이낸스 분야의 어떤 AI 애플리케이션들도 대부분 하나의 모델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델을 앙상블함으로써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넷플릭스에 보면 더 레스트 댄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진짜 마이클 조단이 시카고 불스를 6번 우승시키는 NBA 우승을 시키는 그런 너무 재미있는 다큐멘터리인데 사실은 그 다큐멘터리를 잘 보면 마이클 조던만이 어떤 영웅이 아니라 제리 크라우스라는 굉장히 키 작은 구단주 내지는 그 스카우터가 결국은 그러한 시카고 불스라는 어떠한 명문 팀을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칼럼에서는 인공지능을 야구하듯이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야구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선수에 의존해서는 야구팀이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발 투수가 있고 불펜 투수가 있고 신인 선수가 있고 또 후보 선수가 있고 이런 선수들이 다 아우러져서 어떤 앙상블이 되었을 때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제가 1997년에 썼던 논문인데요. 당시 현대건설이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를 위해서 만들었던 AI입니다. 이때는 어떤 공정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AI인데 이때 이 시스템이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어서 선배 직원들이 만들었던 과거의 좋은 공정표,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직원 중에 제일 똑똑한 분들, 주로 현장 소장분들인데 현장 소장들이 갖고 있는 난리지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두 가지를 넣었는데 이 케이스와 난리지를 가지고 어떤 공정표를 만들고 보면 공정표가 엉망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잘못이죠? 과거의 케이스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현재의 지식이 잘못된 거죠. 그럼 누구 잘못인지 트레이싱을 해보면 아 이거는 예전에 사례가 잘못됐네. 요즘은 이렇게 아파트 안 지어 하면서 사례를 고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 지금 현장 소장의 지식이라 하더라도 아 이게 지식이 잘못됐네. 지식을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결국은 이 케이스와 난리지를 같이 두면서 AI 시스템을 개발하니까 서로 크로스 체킹이 되고 서로 또 향상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휴먼과 AI가 같이 루프를 이뤄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싱글 퍼펙트 휴먼 인텔리전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을 최고로 잘하는 AI라는 게 아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어떤 휴먼과 AI가 서로 공유하면서 협동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줘. 우리도 달리스가 또 이렇게 같이 나무를 심는 그리고 기르는 그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탁구 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요. 저보다 탁구를 잘 치는 친구가 발견이 되면 교문 앞에서 걔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걔가 나오면 걔를 데리고 탁구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탁구비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네가 내고 네가 이기면 내가 탁구비를 낼게. 탁구를 치면 제가 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또 기다립니다. 교문 앞에서. 그러면 그 친구가 나오면 또 데리고 가서 그 친구랑 탁구를 치죠.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2주일 계속 탁구를 치면 그 친구도 저보다 탁구를 잘 치는 친구니까 탁구를 굉장히 좋아하겠죠. 탁구를 공짜로 치니까 굉장히 좋아했지만 결국은 제가 이기게 되죠.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더 이상 교문에서 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교육에서도 나와 가장 비슷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간은 늘 자기를 이렇게 투영해 왔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조지 자카다키스의 In Our Own Image라는 책인데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 당시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 정말 인간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왜? 인간이 만든 문명이 흙에 의한 문명이었기 때문에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엽 시계를 만들었을 때는 인간은 태엽과 같이 어떤 유한한 존재다로 인간을 생각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AI가 앞으로 인간이 될 것이고 인간은 결국은 디지털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은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든 문명이 AI 문명이고 디지털 문명이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가 만든 문명에다가 우리 인간을 투영한 결과라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계속 백설공주의 어떤 그 마녀 왕비 이런 이분들이 이제 거울을 보면서 계속 봤고 또 우리 한국의 노래에서도 러브 다이브라는 노래가 있어서 결국 사람들은 계속 자기한테 자기를 비추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또 여기 김재희 작가의 자화상인데요. 그 옆에는 이제 이쾌대 작가의 또 자화상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그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을 영화한 것의 어떤 포스터입니다. 왼쪽은 이제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이죠. 또 그 밑에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자화상이고요. 오른쪽은 레이디오 헤드의 어떤 크립이라는 노래가 담긴 그 앨범 자켓입니다. 인간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를 투영하고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이제 살아온 것이죠. 제가 런던의 사치 갤러리 갔을 때 이런 셀피에 관련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셀피를 찍고 셀피를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바타를 또 그리게 또 합니다. 또 UCLA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을 보여주면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고 이제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한다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이제 자신 있게 나를 생각하지만 20년 후의 나의 모습, 30년 모습 나의 모습을 이렇게 투영함으로써 내가 나를 이제 발전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 거울, 자화상, 셀피, 아바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를 투영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의 자화상을 그리고 우리의 휴먼은 결국은 이제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저보다 탁구 잘하는 사람을 제가 찾았던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AI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어떠시겠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나의 개성을 그동안 발전시켜 왔는데 어떻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또 어떤 착한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안아주겠다고 합니다. 너 그동안 고생했지? 나도 참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밀란 쿤데라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간은 그냥 이 호텔 방에 잠깐 들어가 있는 그런 육체를 빌린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밀란 쿤데라의 세계관은 세상엔 비슷한 사람이 누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만의 개성을 만들고 나만의 유니크니스를 만들겠다는 건 굉장히 유치한 것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 여러분과 상당히 비슷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AI와 디지털과 데이터가 세상에 어디선가 존재하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향상된 방향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결국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에듀케이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엠퍼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봤는데요. 결국은 어떤 목적, 아까 AI의 정의에 따라서 목적을 만들고 측정하고 예측한 다음에 그 예측된 결과를 평가해 봐서 만약 안 좋으면 이 사람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레커멘데이션을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교육이나 헬스나 여러 도메인, 결국 나를 관리한다는 건 내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것을 평가한 다음에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할 때는 나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관리하는 것이다. 사실 오늘 이 산타 토익을 만든 리드의 장영준 대표를 초청하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리드의 모델이 뭐냐면 여기 제가 김, 리, 박, 최권이라는 5사람이 A, B, C, D, F, G라는 영어 문제를 풀었다고 가정하시죠. O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렸는데 틀린 경우입니다. 1번은 굉장히 빨리 맞춘 경우입니다. 근데 김이라는 사람을 가만 보시면 F라는 문제랑 G라는 문제를 아직 못 풀었죠. 안 풀었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 김에게 FG 중에 어떠한 문제를 추천하시겠습니까? 김이랑 가장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죠? 파크입니다. 그죠? 파크는 F라는 문제를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틀렸고요. G라는 문제는 굉장히 빨리 풀어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리드의 산타 토익은 이런 경우에 쉬운 문제를 나랑 제일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틀린 문제를 추천합니다. 어떤 착한 선생님들은 맞은 문제를 추천해요. 착한 선생님들은 격려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아이의 실력이 금방 늘지는 않겠죠. 엄격한 선생님은 가장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틀린 문제를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리드의 산타 토익은 이런 식으로 통해서 결국은 타겟 레벨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가장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요.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러면 나랑 실력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 틀린 문제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어떤 걸 추천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나랑 실력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 틀린 문제 중에서 가장 내가 맞힐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푸는 것이 제일 맞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이 헬스케어에도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은 어떤 혈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혈압 데이터를 매일매일 측정하면서 내일 혈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정상적이면 내가 오늘 아무 액션을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내일 혈압이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될 경우에는 나는 무엇인가 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이런 챗GPT와 같은 자연어 처리 또는 대화가 되는 AI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건강관리 에이전트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고객과 프라이빗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제가 다 써서 너무 죄송한데요. 아까 제가 특이점 시대는 이미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국은 그때 교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코슬링 교수님 내용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결국은 AGI를 활용해서 우리 휴먼을 오그멘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트위터에 이렇게 올린 트윗이 상당히 유명해진 트윗인데요. 인공지능이 당신을 리플레이스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이 당신을 리플레이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여기다 하나 더 좀 추가하면 조금 있으면 퇴근할 때 내일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깐 퇴근하는 건 좋은데 내일 아침까지 당신은 쉬겠지만 당신의 AI는 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AI가 한 15시간 동안 일을 좀 시켜놓은 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회사를 만들어야 그 회사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요? 왜? AI는 피곤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GPT-4는 32,000개 이상의 토큰을 입력받는 AI인데 최근에 엔스로픽이 만든 클로드2는 몇 개입니까? 10만 개의 토큰을 입력받는 AI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녁 먹고 가족들과 쉬고 자고 있을 때는 나는 쉴 수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는 조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날 때 15시간 동안 AI한테 시킬 일을 줘야 된다. 그건 또 달리 말하면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 늘 수시로 AI와 일해야 된다. 그럼 결국 인간은 AI가 못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요즘 GPT-4한테 일을 시켜보면 못할 거로 생각했는데 얘가 하면은 생산성 20-30배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30분 할 일을 얘가 1분에 해요. 그러면 제가 늘 판단이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판단하고 GPT-4가 할 수 있나 없나 판단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한번 던져보는 거죠. 못하면 아직 못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하면은 생산성이 30배가 올라버리기 때문에 안 써야 될 이유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AI를 제가 너무 맹신하게 될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AI는 영원히 실수할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AI를 맹신하지 않고 또 AI를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요즘은 근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지능이 높다고 얘기하지 않죠. 너 오늘 방금 얘기한 거 나 틀린지 맞는데 집에 가서 공부하고 올게 이러면 별로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로 디베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지식이 필요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는 잘못됐다. AI는 앞으로 영원히 실수할 것이고 그 AI의 실수를 체크하고 바로 다른 질문과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어떤 교육의 앞으로의 어떤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이라서요. 네, 짧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가 학습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지식 중에 단순한 지식을 더 선호하도록 만들면 occasions reader, 조금 어려운 고유어인 것 같아요. 원리에 따라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지식만을 선호하게 만들면 AI 발전에 저해가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이거 구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중학교 3학년 질문 맞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죠? 오카메 면도날이라는 게 있죠. 뭐 E는 MC 스퀘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아인슈타인이 만든 그 공식이 결국 정말 멋진 발견은 정말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 AI도 사실은 단순한 답변하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또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분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만이 프린시플은 아니고요. 결국은 어떠한 질문이 있을 때 되도록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억지로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은 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AI와 인간이 서로 협력 관계, 조력 관계로 나아간다는 말씀이 깊게 와닿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위험성도 크지 않을까요? 어떻게 둘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저절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AI가 만약 이 세 가지에 우리 사회가 지키는 프린시플을 갖고 있다면 AI가 너무 발전해서 실업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분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그분들을 잘 구제할 수 있는 법을 바꾸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에 어떤 나쁜 AI를 만들면 그것이 시장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그다음에 법치주의, 법을 어기는 AI가 자꾸 나왔을 때 그걸 강하게 단죄하면 그 AI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치주의를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인권, 프라이버시, 평상시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들을 잘 붙잡고 있으면 AI의 발전은 축복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